이 시간에는 부동산 금융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부동산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개발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통하거나 부동산을 이용하여 또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종류로는 이게 이제 중요한데 직접 금융하고 간접 금융으로 나눌 수 있고 분류 기준에 따라서 또는 이제 지분 금융과 부채 금융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직접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바로 직접 조달해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하면은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이 회사에다가 납입을 하잖아요. 그 금융기관 통하지 않고 그런 게 직접 금융이고, 그 다음에 간접 금융은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는 거죠. 그걸 금융기관도 뭐 돈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금을 받아서 그걸 이제 금융기관이 빌려주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간접 금융이라고 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것을. 그 다음에 이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분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도 그 마찬가지로 투자론에서 마찬가지로 자기 자본을 말해요. 그래서 그 주식 발행 같은 거, 주식을 통한 것은 이제 부채가 아니라 자본이잖아요. 주주가 돈을 맡는 것은 회사가 주주에게 그 돈을 그 뭐 채무를 지고 있는 건 아니죠, 회사가. 근데 이제 그 부채 금융은 말 그대로 이제 타인으로부터 이제 빌리는 거죠. 뭐 채권을 사채권, 그 한자가 다르죠. 채권 채무, 민법에서 채권 채무할 때 이 채권 채무하고 민법에서 이 채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 이렇게 쓰는데 사채권 할 때는 한자가 다릅니다. 사채를 발행한달지 또는 뭐 은행으로부터 이렇게 빌린달지 이런 것들을 그 차입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부채금융에 속하고, 그 다음에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게 있어요. 말하자면 신주인수권부 사채나 전환사채 같은 거. 신주인수권부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은 이제 사채권자의 지위 플러스 이제 신주인수권을 통해서 신주를 인수하면 주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주는 지분금융을 그 주식을 회사로부터 주식을 인수한다는 것은 이제 그 회사에게 지분 금융을 조달해 준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전환 사채 같은 경우는 전환 사채권자가 주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금융에다가 지분 금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중간적 성격 가지는 금융을 메자닌 금융이라고 합니다. 메자닌이란 말이 이제 중간이라는 뜻이거든요. 부동산 금융에서 이제 중요한 형태가 주택 금융입니다.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을 말하죠. 주택 금융에는 뭐 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입주자 저축, 그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입주자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에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주택 건설 사업이라고 하고, 그건 이제 주택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규제가 가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을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주택 법령에 따라야 되는데, 주택 법령은 입주자 선정에 있어서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한 자에게 우선순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를 저축하는 것을, 전부나 일부를 저축하는 것을 이제 입주자 저축이라고 해서 그 종류나 또 뭐 내용 이런 것들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주택 법령에서. 이게 이제 네 가지인데요. 청약저축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다음에 이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이 공급받기 위한 주택이라기보다는 이제 우선권 있는 주택이라고 해야 되죠. 그 주택에 대해서 청약을 할 때 이제 우선권 있는 주택. 청약저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주택 등
예, 이게 이제 국민주택 등이 뭘 의미하느냐는 또 다음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예, 이게 이제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는 특히 부동산 공법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여기서 살펴봅니다. 그다음에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예, 청약 부금 경우에 그 우선권을 가지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이 제한이 없어요. 국민주택 등에 대해서도 우선권을 가질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선권을 가질 수 있고 그렇거든요. 예, 제한이 없고 내용을 보면은 청약저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로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 월납 매월 이렇게 납입을 해야 됩니다. 하는 예금이고요. 청약예금은 하고 청약부금은 공통적인 것이 지역 및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도시 지역이나 아니면 시골 지역이냐 또 규모가 몇 제곱미터 이상이냐 이하이냐에 따라서 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에서 청약예금은 일시에 이렇게 납입하는 거고 청약부금은 부자가 이제 분할한다는 거죠. 분할해서 납입하는 걸 말합니다. 예,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에서 월납을 하는 건데요. 가입 자격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됩니다.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은 20세 이상 자 또는 세대주여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들이 이렇게 이제 뭐 국민주택 등이나 이런 것들에서 청약자로 선정되기 입주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입주자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또 뭐 무주택에다 그런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가입 당시는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입주자 저축에 이제 입주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할 때는 이런 또 입주자 선정을 위한 기타 여건 뭐 무주택이어야 된다 또 몇 년 이상 뭐 거주해야 된다 이런 요건을 다 가져야지 우선권을 더 가집니다. 네. 그리고 주택 청약 저축으로 이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국민주택 등의 우선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요건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2만 원 이하 50만 원 이하를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 월납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또 이 민영주택이나 민간건설 종합 중형 국민주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또 이 월납한 금액이 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하로 그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이 합계가 돼야 돼요. 그런 요건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이 다음 표에서 보듯이 그럼 국민주택 등이 뭘 의미하냐 또는 국민주택이 뭘 의미하느냐 이걸 보기로 하겠습니다.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해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요건이고 또 다른 요건이 주거 전용 면적 그 공급 면적이 아니라 주거 공급 면적 중에서 주거로 전용되는 공용 면적 부분을 제외한 주거 전용 면적이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이외의 이제 읍 또는 면적 읍 또는 면이더라도 수도권 경기도하고 서울시 인천시 이런 것들을 포함한 거기를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읍 또는 면이라고 하더라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85제곱미터로 아시면 됩니다. 이런 걸 가지면은 그게 이제 뭐 국가에서 건설했던 아니면 민간이 건설했던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아 그 요건을 가져고 지원 요건을 받아 충족해서 지원을 받으면은 국민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그 다음에 국민주택 등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주택에다가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 등이 건설한 주택으로서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 돼요. 이 국민주택 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안 받아도 이런 사람들이 건설해가지고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 되고, 또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 임대주택으로 공공택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하는 주택 중, 이건 이제 뭐 민간이 건설해도 되는 거죠. 이 건설 임대주택은. 그리고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면은 국민주택 등이라고 합니다. 속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 건설 중형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주택 중에서 이 국가,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 민간이죠. 민간이 건설하는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초과, 물론 국민주택이니까 85제곱미터는 이하여야 되고요. 이걸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민영주택은 이제 국민주택 등 이외의 주택을 말해요. 예. 자, 그래서 이 주택의 분류를 공부해 보고 그다음 다시 이 표로 돌아오면 이제 좀 눈에 뭐 그림이 들어오시죠. 이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등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그 다음에 청약부금은 좀 더 뭐랄까요, 소규모라고 해야 되나요?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이니까, 그 다음에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인 점은 동일하고 청약 예금하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뭐 주거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100제곱미터인 뭐 민영주택인 경우에도 이 주택 청약 저축을 들어놓은 사람은 이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주택 구입이나 또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것도 이제 주택 금융에 속하죠. 그래서 대출 재원을 기준으로 민간자금 대출하고 공공자금 대출로 나눌 수 있고요. 공공자금 대출로는 국민주택 기금을 재원으로 한 뭐 근로자 서민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뭐 전세 자금 대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제 HF 공사로 하겠습니다. 하우징 뭐 피낸셜인가요? 하여튼 HF 공사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인 보금자리 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법에서 배웁니다마는 정부 출연금이나 또는 국민주택 채권, 국민주택 채권은 뭐 등기를 하거나 뭐 면허를 받거나 할 때 사야 돼, 매입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1종 국민주택 채권하고 2종 국민주택 채권으로 나누는데, 2종 국민주택 채권은 이제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적용받는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이제 매입하는 겁니다. 네, 뭐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하여튼 국민주택 채권, 그 다음에 복권 등을 재원으로 해서 이런 국민주택 건설이나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 사업, 이런 것들을 이런 사업을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 우리은행 등 몇 개 시중은행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는 기금을 말합니다. 국민주택 기금이라는 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건설 자금 대출도 있습니다.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을 통해서 국민주택 기금으로부터 건설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보증도 주택 금융에 속하는데요.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 상환 의무를 보증하는 것, 그 다음에 주택 건설 사업 주체의 분양 임대 하자 보수 의무, 이런 것들을 보증하는 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 금융기관에서도 이런 주택 보증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그 다음에 HF 공사, 그 다음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이런 곳에서, 이런 기관들에서 주택 보증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이제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제도이죠. 이건 어떤 제도냐면은 소유 주택에
이제 소유자가 자기 소유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자는 이제 HF공사죠. 은행으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대출받아요. 보통은 이제 대출자가 저당권자인데 여기는 HF공사가 저당권자입니다. 그 상환 의무를 HF공사가 보증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저당대출과는 반대로 대출금이 주기적으로 지급돼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자가 주기적으로, 이 원리금이 주기적으로 지급되죠. 근데 대출금이 주기적으로 지급되고 상환은 일시에 이루어지는 이제 역저당, 이런 걸 이제 일반적인 저당 대출하고 반대니까 역저당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배우자 모두 사망 후 저당권을 실행해서 이제 정산을 합니다. 네, 그 경매대금이 연금 수령액에 미달하더라도, 그러니까 원리금액에 미달하더라도, 대출 원리금에 미달하더라도 상속인이나 다른 재산, 신청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은 상속인에게 배당되고요. 신청인 자격은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60세 이상, 최초로 주택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시점에, 신청시가 아니라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시점에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뭐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그중 1명이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대출 최고 한도는 5억 원이고 대출 금리는 3개월 만기 CD 금리 플러스 1.1%입니다. 그리고 이제 담보주택 요건은 이 어떤 주택이어야 돼요. 주택. 그래서 뭐 오피스텔이거나 뭐 상가이거나 뭐 전답이거나 이런 것들은, 전답은 나중에 보실 농지연금으로 이제 HF공사 아닌 다른 기관에서 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주택담보노후연금 제도의 적용 대상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주택이거나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이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가가 9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연금 대출 지급 방식은 그 소유자 및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종신 지급 방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확정 기간 지급 방식 있고, 그다음에 이 두 가지 방식 중 하나와 피보증인이 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의료비, 교육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시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을 혼합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대출금 변제 시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보증료 이런 것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에 잘 교재 잘 정리가 됐어요. 세제 혜택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관련 제도로 말씀드린 농지연금 제도가 있어요. 이건 이제 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서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영농 경력이 5년 이상 이고 소유 농지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이고, 그다음에 신청 연도 말 기준 배우자 포함 65세 이상의 농업인이 한국농어촌 공사를 저당권을 설정받아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뭐 있다 이 정도만 아시기 바랍니다. 보통 출제가 되면은 HF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 제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특정 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자산과 그다음에 그 사업으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수입을 이제 현금 흐름이라고도 하죠. 수입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금융에서도 이제 주택건설 등 부동산 개발 사업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죠. 주요한 특징으로는 첫 번째로는 비소구 금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는 특정 사업 시행을 위해서 독립된 회사를 설립을 해요. 별개의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SPC (Special Purpose Company)라고 하는데, 이 경우 이제 대출 주체는 그 회사예요. 새로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회사를 세운 사람, 뭐 그 회사 지분권자가 이제 주주라는 말이죠. 주주는 주식회사 그 지분권자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또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회사의 주주가 뭐 개인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다른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렇게. 근데 이 지분권자들은 회사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죠. 이 SPC가 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니까 어떤 은행으로부터 그래서 이 주주들은 책임을 지는 게 아니잖아요. 법적인 책임은 여기가 채무자니까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걸 이제 이런 의미에서 부채 SPC의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주주가 이제 그 사업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대표이사나 이런 걸 맡아 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사업상의 부채 상환 의무는 그 회사의 재산만으로 한정시킨다는 거죠. SPC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또는 SPC가 장래 얻을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신은 상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 주주들은 이걸 이제 비소유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독립된 회사를 세우니까 그렇죠. 그 회사가 부채를 지는 거니까 대출을 받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대출 계약에 따라서는 은행들은 이제 이게 너무 믿기가 힘들면은 너희들이 주주 개인들이 보증을 해라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소구 금융이라고 할 수 없고 보증을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채무자는 아니지만 보증 채무자니까 제한적 소구 금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대규모 위험성이 높은 대규모 사업에 이용되죠. 그래서 특정 사업을 위한 자산만으로 담보로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장래 수입에 대한 예상은 장래 수입은 어디까지나 예상이니까 확실성이 낮으므로 이율을 높이 하고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죠. 위험성이 높으니까. 예. 그리고 뭐 SPC 설립이나 지분권자 간 사이의 계약 이런 것들 사업성 검토, 예상 수입 추산 등의 이제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죠. 그리고 이제 부의 금융 효과라는 게 있는데 SPC의 부채는 SPC 지분권자의 부채가 아니므로 SPC 지배주주로 하여금 자신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는 효과가 있죠. 이게 이제 실제로는 이 사람이 운영을 하는데 이 회사라면 이 주주가 회사라면 회사의 부채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부채 없이 자금을 실질적으로 조달할 수 있죠. 이 SPC를 자기가 마음대로 운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SPC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51조 2에 SPC의 요건이 있어요. 그런 요건을 갖춘 SPC에는 프로젝트 금융투자의 회사라고 그 법인세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할 때 내야 될 취득세 5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출 위험, 저당 위험이라고도 하는데 대출 위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대출자가 대출을 해줌으로써 가지는 부담하는 위험인데 어떤 것들이냐? 차입자가 원리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걸 채무불이행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자율이 위험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할 위험. 이자율이 너무 낮은데 위험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이자율도 높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자율이 위험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걸 이자율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개념들을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 출제되니까. 그 다음에 차입자가 만기 전에 채무를 변제해 버려요. 그러면 약정한 이자 수입을 상실할 수가 있죠. 연 10% 고일로 했는데 그냥 놔두면 10%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중간에 상환을 해버리면은 10% 이자를 못 받잖아요. 그 일할 계산이 되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를 해가지고 조기 상환 같은 경우에는 이 조기 상환 시 차입자가 대출자의 이자 수익 손실을 배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해요. 조기 상환할 때는 그 후에
대출 잔여 기간에 이자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더해서 함께 상환한다. 이게 조기 상환 수수료 약정 이런 것들을 그걸 조기 상환 수수료 약정이라고도 하죠. 네. 어쨌든 그런 이자 수익을 상실할 위험을 조기 상환 위험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대출 채권을 현금으로 전환하기가 곤란이죠. 어디까지나 채권이니까 그게 바로 현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동성 위험. 대출금을 대출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 필요에 따라 쓸 수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규제정책의 변화로 손실이 초래될 위험, 이걸 법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담보주택 가격이 뭐 그쪽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였다 하면 이제 담보주택 가격이 돈은 많이 빌려주고 시가가 뭐 한 10억 원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시가가 하락해 버릴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법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대출 한도와 대출 이자율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하는 경우 그 소득 대비 부채 비율 DTI라고 합니다. Debt to Income Ratio. 그다음에 대부 비율 Loan to Value Ratio, 대부 비율에 대해서는 봤죠. 에 대해서 일정 수치를 정해두고 뭐 DTI가 40%, LTV가 60%뭐 이런 식으로 해당 차입자가 이를 넘지 않는 한도까지만 대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금융위원회나 이런 정부에서 일정 수치를 정해가지고 금융기관에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TI는 뭐 DTI 수치가 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 학에서는 DTI 그 수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 표에 나와 있는 연간 소득분의 연간 부채 원리금 상환액 이게 DTI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나누면 다시 보면은 연간 소득분의 해당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하고 그다음에 기타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이게 분자예요. 그래서 이 값이 뭐 10이고 뭐 연간 소득이 20이다 하면은 DTI가 50%죠. 그래서 DTI가 50%일 때 연간 소득이 뭐 2천만 원이다. 그러면 대출할 수 있는 최대액은 뭐냐? 기타 부채 원리금 상환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하면은 1,000만 원이죠. 예,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현재 우리 정부의 DTI 이건 뭐 안 보셔도 됩니다. 하여튼 정부에서 규제하는 내용하고 시험에서 나오는 그 DTI 그 상환 방법하고 좀 다룰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시험에서 나오는 상환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연간 소득분의 연간 부채 원리금 상환액 이렇게. 예. 그다음에 그 LTV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그때도 봤듯이 지난번에 투자론에서 봤을 때는 LTV는 뭐였습니까? 그 투자 금액분의 대출액이었죠. 근데 이제 대출액을 이렇게 세분해서 본다면은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려고 하는 해당 대출금하고 그다음에 이미 대출한 금액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 측에서 이제 대출할 때는 이렇게 은행 측의 해당 대출금은 LTV하고 주택가격하고 고반거해서 선순위 채권을 뺀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선순위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차입자의 대출액으로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해서 이제 배당받을 때 대출 채권보다도 우선하여 배당받는 채권을 말하죠. 그것도 이제 투자론에서 말하는 LTV 산정할 때의 대출액에는 포함되는 거죠. 예. 그 금융기관에서 빌린 것이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렸고 그다음에 그게 선순위라고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출 이자율. 대출 이자율에서 아셔야 될 것은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로 나눌 수 있죠. 이자율은 그 차이점을 개념을 아시면 돼요. 그래서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에 일정한 가상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상금리는 개인마다 개인의 신용 상태에 따라서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그 대출 기간 동안 고정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 기준금리가 이제 변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는 CD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주로 이용되는 방법이 또는 코피스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CD는 그 각 은행이 발행하는 양도성 예금 증서 이걸 이제 CD라고 하는데 양도성 예금 증서의 금리에 의해서 산출되는 거고 코픽스는 각 은행의 그 자금 조달 금리 그러니까 여기는 CD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뭐 정기 적금이나 정기 예금 등의 금리를 가중 평균에서 산출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중에서 최초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동일한 사람이 다 어떤 은행과 고정금리로 계약을 체결할 때하고 변동금리로 계약을 체결할 때하고 고정금리로 체결할 때가 이자율이 높죠. 왜냐하면은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시장금리가 상승해 버리더라도 이자율을 높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금리 상승의 위험을 대출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위험을 부담한 대신 이자율은 높게 변동금리에 비해서 높게 가져가는 거죠. 네. 그리고 금리가 상승해서 월부 금액이 매달 이제 내야 될 원리금액이 갑자기 상승할 경우를 대비해서 월부금 상한 얼마 상한은 얼마까지 낸다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은 이렇게 사전에 약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상한 약정이 되면은 극단적인 경우에는 월부금이 이자도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그 금리가 아주 높아져 버리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를 부의 상환이라고 합니다. 그것들은 결국 나중에 이제 갚아야 되는 거죠. 부는 마이너스라는 의미죠. 예, 마이너스. 자, 그리고 이제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명목 이자율이라는 것은 대출자와 차입자 사이에 이렇게 정해진 이자율, 계약으로 정해진 이자율을 말하는 거고, 실질 이자율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있을 거니까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을 공제한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질 이자율은 시장의 실질 이자율하고 위험의 대가를 더해서 정해진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면은 대출한 금액을 이제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상환 방식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상환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거. 원리금 균등 상환. 그다음에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돼요. 원리금 균등 상환 기간의 월부금을 이렇게 표로 그려보면은 이 상환 방식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원리금 균등 상환은 이렇게 그래프가 월부금이 일정하죠. 예, 이게 균등하죠. 이게 월부금 균등 상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환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게 원금 균등 상환이에요. 원금. 그래서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한 거니까 이자는 점점 줄어들게 되죠. 원금이 균등하게 상환이 되니까 원금 액수가 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자도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체 원리금은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식으로 되는 거겠죠. 줄어드는 식이 되겠죠. 이렇게 이게 원금 균등 상환입니다. 그 다음에 점증 상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상환액이 처음에는 작다가 점차 증가하다가 이제 감소하는 거.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점점 상환액이 점점 증가하죠. 초기에 증가하다가 점점 이제 나중에 감소하는 거. 예를 들어서 증가되는 것은 몇 년 거치 해가지고 거치 기간에는 뭐 이자도 지불하지 않는다든지 이자만 지급한다든지 이러면은 그 다음에 거치 기간이 끝나면 원금까지 지급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액수가 증가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이제 점증 상환 일정 기간 동안 상환액이 점차 증가하고 초기에는 상환액을 이자만큼도 물지 않고 나 조금만 상환하고 아니면 아예 상환을 안 하다가 얼마 후부터 이자를 상환하고 그부터는 이제 원금도 상환하기 시작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요게 이 기간별 월부금 액수를 정하는 게 예, 이 그래프이고 그다음에 이 기간별 대출 잔액을 그래프로 그려 보면은 이 원금 균등 상환이 대출 잔액이 점점 제일 빨리 줄어들죠. 직선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으로 그려지니까 대출 잔액이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은 이렇게 곡선으로 중간 곡선이고 점증 상환은 대출 잔액이 항상 제일 많죠. 예, 이렇게 그려집니다. 어느 시기에 보더라도 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건 점증 상환. 그 중간이 원금 균등 상환. 원리금 균등 상환. 그다음에 이 제일 대출 잔액이 어떤 시점에 보더라도 작은 건 원금 균등 상환이 됩니다. 네, 아주 중요한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제 대출 잔액이 높은 게 채무 불이행 위험도 높은 거죠. 그래서 점증 상환이 제일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고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원금 균등 상환 순입니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 높은 순으로 이자율도 높겠죠. 그러면은 그 원금 균등 상환하고 원리금 균등 상환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1,000만 원을 4년간 연이율 10%로 빌렸다고 가정을 하고 그걸 이제 매년말 상환한다고 할 때 먼저 원금 균등 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1,000만 원이 빌린 액수예요. 그다음에 4년간 빌렸고 그다음에 연이율은 0.1이다. 10%다. 하면은 원금 균등 상환을 하려면 어떻게 원금 액수부터 해볼까요? 원금이 균등 상환이니까 1년째는 250만 원 원금, 2년째 말에 250, 3년째 250, 4년째 250 하면 원금이 이렇게 균등하게 상환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자입니다. 이자는 액수는 얼마입니까? 여기서 첫 해 말에는 이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물어야 되죠. 그래서 1,000만 원에 대한 0.1이니까는 100만 원 이자가 두 번째 해에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이미 1,000만 원을 빌린 게 아니라 750만 원을 빌린 거잖아요. 그러면 75만 원. 세 번째 해는 어떻게 됩니까? 원금 500만 원은 이미 갚았으니까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한 이자만 물면 되잖아요. 50만 원. 여기는 25만 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그래서 총으로 이 총액이 결국 첫 해 말에 지불해야 될 총액은 350, 두 번째 325, 세 번째 300, 275 이렇게 갚아 나가는 거죠. 원금 균등 상환이라는 것은 예. 그러면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씩 갚아야 되죠? 동일한 액수를 이 350, 325, 300, 275를 다 더해 보면 얼마입니까? 이게 1000 이게 1000이고 이게 250이죠. 그래서 1250인데 1250을 이 4분해서 4분한 값만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균등하게 한다는 의미인가요? 원리금 균등 상환이? 금이는 아니죠. 금이가 아니라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이용한 그 화폐의 시간 가치 있지 않습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를 이용해야 돼요. 그때 배웠어요. 저당 상수를 이용해야 되겠죠. 2원을 N년간 대출 받았을 때 매년 갚아야 될 원리 금액 구하는 방식. 예, 저당 상수를 배웠지 않습니까? 저당 상수의 분모는 뭐죠?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 0.1이죠. 여기서는 R분의 마이너스 N제곱인데 4년이잖아요. 4분의 R이죠. 0.1. 예, 이게 저당 상수예요. 여기에다가 그 1,000만 원, 1,000만 원 요걸 곱한 액수가 매 기회에 상환해야 될 액수예요. 이게 예. 그러면 요 식을 구해 보면은 보통은 이 시험에서는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그래서 요걸 구해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0.3154
예, 3154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0.3154 그러니까 1000을 곱하면 315만 원, 315만 4천 원씩 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다가 315만 원으로 약하죠. 315, 315, 315, 315. 예.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다 더해 보면은 얼마입니까? 315 곱하기 4 하면은 이거보다는 더 나와요. 4, 5, 26, 3, 4, 12, 1260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전부 더하면은 예. 원금 균등은 원금 액수 갚는 액수가 많아지니까 이자 부담이 더 적잖아요. 이건 이자 부담이 더 많으니까 결국 이 총액을 이렇게 해보면은 이만큼을 갚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중간에 그 대출 기간 동안 4년을 예정으로 했는데 2년만 쓰고 나머지 나 다 갚아버리겠다. 이 이자율로 10% 이자율도 너무 비싸다. 나 다 갚아버리겠다 했을 때 갚아야 될 금액을 원금 균등 상환에서는 얼마를 갚아야 되고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년 후에 쓰고 나머지 이제 다 갚아야겠다 했을 때 원금 균등 상환의 경우에는 얼마를 갚으면 됩니까? 2년 후에 2년째는 이 325만 원을 갚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액수를 더 이상 안 쓰겠다 하면은 이 575만 원을 갚아야 될까요? 요거하고 요걸 플러스한 그럴 필요는 없죠. 이자는 더 이상 이제 지불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 250만 원을 더 갚으면 250 플러스 500만 원만 더 갚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2년째 말에 325에다가 그에 갚아야 될 원금하고 이자 합한 325만 750만 원에 대한 거죠. 750만 원에 대한 이자 75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원금 700만 원 원금이 750만 원이죠. 요걸 갚으면 돼요. 그래서 325 플러스 500 하면은 825만 원이죠. 예. 요걸 갚으면 됩니다. 자,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2년째 다 갚아버리겠다. 2년만 쓰고 2년째 말에 다 갚아버리겠다 할 때 얼마를 갚아야 되나요? 315에다가 요 315 이렇게 갚을 필요는 없겠죠. 이자를 더 이자까지 산입한 금액을 굳이 쓰지 않았으면서도 갚아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사용되는 게 또 우리가 봤던 그 연금의 현가 계수라는 거예요. 매년 말 C원씩 N년간 받는 것과 동일한 현재 금액. 이 말은 N년과 예금하는 것과 동일한 현재 금액 또는 N년간 갚는 것과 동일한 현재 금액. 마찬가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저당 상수의 역수가 연금의 현가 계수잖아요. 그래서 자 써보면은 R이 0.1이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플러스 0.1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4 예, 요거에다가 1000만 원 예, 이게 아니라 이것이 이 1000만 원이 아니라 아까가 구했던 315만 원이죠. 예, 315만 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매년 지불해야 될 액수 요것에 해서 이걸 하면은 그 당시에 현가가 나오는 거예요. 현가. 그게 이제 잔금 액수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그 2년간 2년만 하고 2년간 그 분립해야 될 그 액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4가 아니라 마이너스 2제곱이네요. 예. 마이너스 2제곱.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해 보면은 약 그 얼마나 나오냐 하면은 5473 이 정도 나오거든요. 결국 이 말은 547만 원 정도를 잔금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잔금은 500만 원이었죠. 근데 여기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2년간 했더라도 그 딱 중간이 아니라 잔금이 더 많네요. 중간보다. 예. 그래서 그의 2년째 말에 다 상환해 버리겠다 하면은 2년째 말에 315만 원 상환하면서 플러스 잔금인 547만 원 정도를 더 상환해야 됩니다. 예.